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죠.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0%대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지금 일단 먼저 부동산 시장이 진짜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돌아오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그러고 부동산 시장 자꾸만 지금 거의 10달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인들도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성마다 또 다 다르고요. 상황이. 근데 전체적인 통계도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판매가 지금 7개월째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전체적인 지금 중국 GDP에서 건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4분의 1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또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또 지방 정부가 조금 꼬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나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것은 그림자 금융이지 않습니까? 통계상 잡히지 않는 그러한 부실 요인들 이런 것들이 뭔가가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부동산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 그러고 1가구 2주택 가진 사람도 정말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GDP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지만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많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소비라든가 이런 가계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난번 7월 중국의 PMI를 보니까 특히 특이한 게 고용 PMI가 완전히 침체로 빠졌더라고요. 중국에서요? 원래 중국은 그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 국가 중에서 조금 큰 국가, 큰 나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용 시장이 50을 지금 하회했습니다. 기준선을. 경기 침체를 완벽하게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OECD 지금 중국 경기 선행 지수도 9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용 둔화, 소비 여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어쨌든 시장의 침체는 추가적인 이제 소비 둔화 쪽으로 이제 내수 침체를 상당히 경고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은행들이 굉장히 손실이 많다고 그래요. 부동산 관련. 그래서 한 4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중에서 그런 500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한 7%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은행이 어쨌든 부실 요인이 올라가다 보면 대출 여력이 좀 줄고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금융 경색, 신용 경색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잘 안 도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도 침체되는데 소비가 좀 꼬일 가능성이 있죠. 네.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 같으면 이 부실이 은행까지 옮겨 붙어서 은행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중국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과연 진짜 그럴 수 있는 경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 어떤 은행 시스템으로 정부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걸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스템? 예, 중국 정부 부채가 일단 중앙정부의 부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자 바꿔쓰기, 부채의 어쨌든 이전, 중앙정부가 이렇게 어쨌든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들을 이제 분류해서 소위 살생부를 작성해서 이제 정리를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외환 시장이 통제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부채가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중국 내부의 인터널한 문제일 뿐 좀 외환위기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쪽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흡수할 거다. 하지만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에 많이 또 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택 구매자들이 일반 개인들이 가게가 상반기에는 거의 뭐 모기지를 다 꼬박꼬박 냈다가 지금은 뭐 한 300건 정도 이렇게 모기지를 안 내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안 낸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개발 업체 이런 관련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꼬이는 거고 부도 압박에 시달리는 거고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상당히 외화 부채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만기가 도래하는 상태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2의 헝다 사태, 뭐 제3의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위기라는 거는 뭐 조금만 이렇게 틈새가 이게 뭐 뚝이 조그만 그 틈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뚝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 정부가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부분을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이게 통계도 우리가 지금 이건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도 좀 드러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의 부채는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세상에 중국 정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지 그것도 지금 뭐 아주 급격한 속도로 또 계속 현재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은 혹시 괜찮은 건지 특히 부동산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는데 혹시라도 지방 정부 부채 이거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31개 도시하고 이제 각 시성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평균 120%. 그리고 일부 성은 지금 IMF 자료를 보니까 200% GDP 대비. 그러니까 100%가 어쨌든 경고선인데 다 100%를 넘었어요. 심지어는 몇몇 성은 200% 이렇게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순부채 같은 경우가 그 숨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걸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허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뉴스거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 지금 중앙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특수채를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특수채를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천조 원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 연간 한도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저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높은 부채 비율을 어쨌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현금 흐름이 꼬이고 있다. 이거는 되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구나라는 것을 뭐 추정하기에 충분하죠. 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거시경제로 좀 넓혀서요. 중국에 대한 지표들 두 개가 굉장히 저는 혼란스럽거든요. 중국 수출 지표를 보면 왜 이렇게 수출 계속 잘해?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성장률은 또 왜 이렇게 낮아? 그래서 이 양쪽에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4%밖에 안 되고 수출은 계속 잘 되는 거 보면 중국이 내수가 진짜 문제긴 문제구나. 근데 도대체 이걸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막 혼돈이 옵니다. 지금 이게 괜찮은 건지 이 정도로 내수가 악화된 게 나쁜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최근에 나온 중국 수출 증가율이 뭐 한 14% 해가지고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너무 높게 나온 거는 같기는 해요. 성장률이랑 안 맞아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모습은 좀 그 과잉 설비, 부동산을 포함해서 너무 이제 과잉 설비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과잉 설비라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생산 설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첨단 기술 산업 비중을 늘리고 좀 국영제 비중을 낮추고 그래서 설비 투자도 아마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설비 투자가 자본 투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하지만 지금 진행형인 거죠. 진행형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국영제 과잉 설비, 부동산의 과잉 설비가 전체적인 경기를 조금 억누르고 있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이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급적인 일시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수출이 갑자기 막혔다가 상해 봉쇄 이게 풀리니까 이제 상해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뭐 이러면서 통계가 조금 노이즈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교육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소비 둔화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진행된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과잉 설비에서 뿜어내는 어쨌든 재화나 이런 것들을 수출해야 된다. 근데 이런 수출 비중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예상하는 지금 5.5% 올해 성장률 전망은 좀 물 건너갔고, IMF는 지금 4.4%에서 3월 달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3.3%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3%도 조금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중국 경제 현재적인 지금 실제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제로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제 정말 뭐 선진국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이게 중진국 함정에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결국 못 가고 다 중진국에서 무너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로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그 함정에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 건지 일시적인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중국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런 구조 조정을 잘 하면 저는 굉장히 중국 경제의 어떤 거시 경제 모습이 좋은 쪽으로 바뀔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의 어쨌든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모랄 해저드, 이런 부분들, 또 너무 뭐 지적하셨듯이 가계가 이제 부동산에 거의 집착해서 너무 이제 그 가계 자산이 이제 매몰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기적인 어떠한 수요, 부동산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도시화가 이제 거의 목에 차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예고된 그러한 구조 조정을 지금 낳고 있는데, 결국 부채 조정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부채 조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장에 어떠한 그 탄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조정한 다음에 굉장히 좋아졌고, IMF 겪으면서 기업부채 조정하면서 산업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4년이나 25년 정도부터는 중국 경제에 어쨌든 조금 건전성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이 첨단 산업, 물론 지금 미국의 어떤 견제와 여러 가지 반도체 칩스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중국의 어쨌든 첨단 산업의 성장을 뭐 낙관한다면 아마 중국 경제도 지금 구경제 비중이 낮아지면서 신경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어쨌든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의 문턱 쪽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까 외환위기 말씀하셨지만 원래 고성장을 막 하던 나라가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요 과정에서 부실자산은 사실은 요 성장률이 뚝 떨어질 때도 부실자산은 똑같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 외형은 갑자기 성장을 멈췄는데 부실자산이 계속 커지면 그게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게 일어나고 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면 부실자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게 한 번쯤은 정말 강력한 조정, 아까 이제 채무 재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건전성을 높인다지만 그 과정 내에서 버블이 붕괴된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가 워낙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중국 외환 시장이 아직 완전 개방돼 있지 않는 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중국 중앙정부가 부채를 떠안으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한번 털고 가는 여러 가지 부실 요인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털고 가면서 중국 경제 캐파로는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뭐 어쨌든 크지 않습니까? 14억 인구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어쨌든 경제 구조인 거고, 그래서 내수 소비가 성장을 다시 이렇게 끌고 가는, 만약에 중국이 수출만 의존하는 그런 국가고 인구가 뭐 한 3억 미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뭐 이런 구조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고용 시장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를 끌고 가면서 경제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이 이제 구산업보다 이제 신산업으로 자꾸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최근 한 석 달 동안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봤는데 사실은 월 단위로 적자를 본 게 이게 28년 만에 처음인데 또 이게 석 달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신산업으로 바뀌어간다는 게 그럼 우리 이제 중국의 중간재를 더 이상 팔 수 없는 건가? 자기들이 만드는 건가? 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제재했더니 웬걸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을 거의 반토막으로 굉장히 적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시장 내수 시장에서 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악재인지 후재인지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건재하다면 수출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이 더 강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향후 한 1, 2년 이렇게 조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칩스4 그 조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단 반도체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100으로 봤을 때 40%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뭐 바로 줄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경재, 소재,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들도 좀 덩달아 줄 가능성 그러면서 대중 수출 전체가 조금 슬로우해지고 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중국의 어쨌든 부채 조정, 지방 정부 부채 이런 부채 조정이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소비가 냉각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수가. 그러면 중국 소비재에 대한 수출도 같이 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달러가 조금 약세 압력을 또 받지 않을까. 이 중국의 부채 조정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글로벌 펀드라든지 전체적인 뭐 어쨌든 해외의 어떤 시각은 중국을 보면서 한국을 이제 같은 경제권으로 보는 성향도 있고 실제로 또 같은 경제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가 하락 압력을 받으면 원달러도 좀 어쨌든 평가절하 압력을 조금 더 묵직하게 받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사실은 같은 이렇게 경제권을 해외에서 보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위안화는 별로 그러니까 좀 덜 움직였는데 네네. 우리 원화만 왕창 거의 유로화랑 같이 움직였어요. 왜 언제부터 유럽 경제권이었나? 이번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중국 경제권으로 안 보는 건가? 왜 우리는 나쁠 때는 더 나쁘게 보는 건지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는 계속 플러스였는데 우리나라 원화채 어떤 그 사랑이 각별하죠. 외국인들이. 이 정도 신용등급에 이 정도 금리가 뭐 드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믿는 거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되게 단기적이고 투기적이고 좀 가볍고 그리고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비슷하게 금리를 안 올린 유로화와 비슷하게 물론 올해 들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결국 유로화랑 비슷하게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본적인 요인 어쨌든 펀더멘탈 실물 경제 요인보다는 금융시장적인 자본 개정 쪽에서의 어떤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인 중에 하나가 주가가 반등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럴 때 환율은 저는 1,300원 그럼 아래로 잠깐 내려가 줄 줄 알았는데 진짜 며칠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계속 1,3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주가 반등할 땐 보통 환율도 같이 이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외환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조금 그 채권 쪽에서 채권 선물 쪽은 투기적인 어쨌든 트레이딩이 40%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투기적이고 굉장히 발빠릅니다. 채권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트레이딩이 원달러를 지금 조금 억제하고 있는 안정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제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중국 영향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해외 시각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 이렇게 몸살을 앓는데 우리가 괜찮을까 이런 뭐 걱정거리가 계속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 말까지는 이제 그러한 좀 무거운 그런 걱정거리가 이제 깔려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수급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꼬이는 굉장히 위크한. 중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식을 조금 사기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교역하는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약간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좀 걱정이 많아지는 중국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중국 기술주들이 얼마나 약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우량 기술주죠, 빅테크들이 그러면서 뭐 ADR로 상장돼 있는 중국의 뭐 차이나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ETF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국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괜찮은데 뭐 이렇게 이제 좀 형성이 되면 이원화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주는 괜찮다. 그런데 국영제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 영향으로 단가도 약하고 소재 쪽이죠. 철강, 화학 그리고 일반 뭐 저부가 소재 이런 쪽은 조금 더 이렇게 고생을 하는 양극화를 보이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첨단 기술주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쨌든 환경이 뭐 내년도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상반기를 좀 지나가면서 네네네네. 그때라고 보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